김용민 브리핑. (2016년 1월 4일) 수요일입니다. 지난 1월 2일 밤 대구 MBC에서는 박근혜의 정치적 고향에서 벌어진 촛불 민심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방송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난번에 며칠 전에 박 대통령이 이제 담화 발표할 때 자기는 국가의 공익을 위해서 했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전혀 이렇게 사익 챙기지 않았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대구에서 다시 이제 이번 주 토요일 촛불 집회 열렸는데 MBC나 방송국. MBC 개쓰레기가 이것더라. 맞아요. 나 MBC 제일 싫어한다. 취재 카메라에 MBC 표식이 붙어 있으니까 촛불 시민 한 분이 MBC는 개쓰레기라며 맹비난하는 것이었습니다. 대구 MBC는 이 말을 자막으로 받아 적기까지 해서 여과 없이 내보냈습니다. 사실 대구 MBC는 지난 사드 배치 과정에서 성주 주민의 분노와 한거를 상세히 보도함으로써 서울 MBC와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성주 주민과의 협의조차 없었던 일방적 사드 배치가 대구 촛불의 한 부분이라고 상정한다면 대구 MBC는 서울 MBC가 먹어야 할 욕까지 대신 들은 셈입니다. 광주 MBC 생각이 났습니다. 광주 MBC는 5.18 때 시민에 의해 불탔습니다. 그 뒤 광주 MBC는 박근혜의 언론 탄압 상황에서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광주 항쟁의 가치, 임을 위한 행진곡의 역사적 의미를 짚어내는 기사를 꾸준히 내서 시민에게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문화방송의 저널리즘은 지금 회사 밖으로 쫓겨난 해직자와 지역 문화방송 언론 노동자들의 가슴에 온존하고 있습니다. 혁명의 세상, 시민에게 수복되는 그날 MBC는 개쓰레기의 오명을 벗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함께 꿈꿔봅니다. 김용민 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하나 더, 알싸한 홍어는 진공포장 택배 배송 판매하며 직접 개발한 특제 소스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들 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어.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의 3가지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하루 한 끼 맛있고 든든한 비타샵 스무디로 바꿔 드시면 됩니다. 1522-6648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 청취자분들께는 그린 스무디 한 포를 보내드립니다. 요즘 민주주의가 거꾸로 간다고들 하지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국 현대 생활문화사라는 책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지금의 상황을 만든 게 박정희 시대부터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 이 책은 바로 그 시대를 제대로 알자라는 취지로 쓰여졌습니다. 예. 근데 생활문화사가 뭡니까?
사실 저희는 거의 정치사 위주로만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책은 그 시대를 살았던 바로 우리 부모님, 삼촌, 이모들의 삶을 담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촛불 집회도 언젠가는 생활문화사가 되겠군요. 지금 꼭 읽어야 할 책 같은데요. 한국 현대 생활문화사, 도서출판 창비.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위한 나눔의 가치.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 바디로직은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합니다. 이제부터는 관록의 뉴스 해설가 김용민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훑어드립니다. 헤드라인부터 보겠습니다. 박근혜가 네덜란드 왕에게까지 민원을 넣은 정황이 보도됐습니다. 박근혜는 또 한국 재벌 총수에게 최순실 회사 소개서를 직접 건넸다고 합니다. 시니어 챙겨주는 주군도 있었나요? 최순실의 앵벌이었음을 왜 고백 못할까요? 전 청와대 비서관 입에서 청와대에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우병우가 대학 총장 후보의 성향을 거론하며 자격 없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대학 교수에 대한 블랙리스트도 있는 모양이죠. 국정원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실행함에 있어서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특검의 삼성 뇌물 수사가 이달 안에 끝난다고 하는데요. 국정원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전에 안종범에게 국민연금의 동향을 보고했다고 합니다.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합병 가결의 대가로 삼성으로부터 사례를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김기춘 휴대폰에 현직 검사장들의 연락처가 빼곡했다고 합니다. 김기춘에게 검찰 지휘권이 없는데 왜일까요? 서울에서 강릉까지 KTX가 완공되면 1시간 6분으로 끊어진다고 하는군요. 자, 그런데 출발역이 서울의 끝, 동쪽 끝, 상봉역이라고 합니다. 서울의 끝이라도 서울은 서울이지요.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최순실이 대통령 박근혜를 통해 네덜란드 왕에게까지 지인 회사인 KD 코퍼레이션에 납품 민원을 넣으려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 비서관은 박근혜에게 최소한 서너 차례에 최순실의 뜻이라며 민원을 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또한 박근혜 역시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신년 기자간담 회의에서 박근혜는 KD 코퍼레이션이 최순실과 아는 회사인지 몰랐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이 역시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대통령 박근혜가 재벌 총수들과 독대하는 자리에서 최순실의 회사 보고서를 직접 건넸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총수들이 박근혜가 최순실의 직간접적인 회사들과 정유라를 도와달라며 회사 소개서인 지명원을 직접 건넸다고 진술을 한 것입니다. 이로써 박근혜가 최순실과 직접 공모를 했다는 결정적인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안종범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본인도 이 자리에 있었으며 박근혜가 지명원을 총수들에게 건넨 사실을 목격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특검은 김소영 전 대통령 교육문화수석실 문화체육비서관으로부터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교육문화수석실이 리스트를 작성했고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에 하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전현직 관계자들에 따르면 블랙리스트에는
좌파 인사들뿐 아니라 최순실의 이권 개입에 방해가 되는 인물도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4년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1급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관계자들에게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한 것도 이런 배경이 깔려 있었다고 관계자들은 특검에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정부의 비판적인 교수들이 국공립대 총장에 임명되지 못하도록 역할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주로 사상과 성향을 문제 삼아 후보자의 결격을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전 청와대 수석의 증언에 의하면 수석회의에서 인사를 검증하는 민정수석이 결격, 즉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하면 다른 수석들이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수석회의에서 대학이 선출한 1, 2순위 후보가 뒤바뀌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한국해양대, 순천대, 경상대, 충남대, 경북대 등은 1순위 후보자 대신 2순위 후보를 총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전 정부들에서는 2순위 후보자가 총장으로 임명된 사례가 극히 드뭅니다.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가정보원 정보관들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활용하는 과정에 개입한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압수수색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의 이메일과 휴대전화 등을 분석해 보았더니 국가정보원 정보관들과 주고받은 각종 문건과 메시지가 발견된 것입니다. 문건에는 진보 성향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배제해야 한다. 이런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국정원 직원이 지난 2015년 국민연금의 내부 동향을 파악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안종범 당시 정책조정수석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문제와 관련한 보고서를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특검팀은 압수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휴대전화에서 국정원 직원과 여러 차례에 통화한 녹음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는 과정에 대통령 박근혜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국민연금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이 2015년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을 결정한 투자위원회를 주재했지요. 그런데 당시 홍완선 전 본부장은 회의를 정회하고 투자위원들을 개별적으로 불러서 합병 찬성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특검은 홍완선 전 본부장이 추후 삼성으로부터 사례를 받은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사후 뇌물을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홍완선 전 본부장이 취업한 회사에 삼성이 합병 대가로 자본금을 지원한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국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압수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휴대전화에서 현직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의 연락처를 다수 확인했습니다. 특검팀은 휴대전화에 연락처가 저장된 검사들이 현직이란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인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30년 정도 기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업무상으로 봐도 대통령 비서실장이 현직 검사장들과 직접 연락할 일은 없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이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입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한국일보 정치부 김지은 기자가 기자의 눈 코너에 쓴 글을 소개합니다. 대통령 박근혜를 도운 말단 당직자부터 청와대 직원까지 저마다의 방법으로 참회하고 있다.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한 여권 인사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삭발을 했고 새누리당 당직자들은 탈당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권한이 정지된 때인데도 새해가 됐다고 출입 기자들과 차를 마시며 자신의 무고함을 강변했다. 박근혜의 머릿속엔 손톱만큼도 잘못이 없는 자신을 국정농단에 엮는 현재의 상황이 그저 어이없다는 생각뿐인 듯하다. 네, 한국일보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평창올림픽 때 평창 진부역으로 가는 KTX 열차 가운데 일부가 상봉역에서 출발하도록 상봉역 시설을 100억여 원을 들여서 개량할 계획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한 올림픽 이후 강릉행 고속철도는 상봉역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상봉역에서 출발하면 1시간 6분 만에 강릉에 도착할 수 있는데 상봉역, 네, 서울 동쪽 끝 아닙니까?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국내 2위 출판 도매상인 송인서적이 부도를 내고 사업을 접기로 했습니다. 출판계에서는 송인 사태가 출판사와 서점의 연쇄 부도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피해액 규모는 출판사들은 470억, 서점들은 210억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형 출판사들은 그나마 손해를 감수할 여력이 있지만 중소형 출판사와 소형 서점 가운데는 송인과 주로 거래한 곳이 많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내가. 머리 아프실 때는 존바라 TV 모르세요? 신연예인 지역 중년탐정 김정일 왕이 된 그네 이런 거 만드는 거 인용하고요. 다이묘전설 후레시아 홍수구락부 이런 유명한 작품 감독님들이 신작을 연재하는 곳이에요. 유튜브에서 뭐라고? 존바라요 존바라. 미궁 장사랑. 구렁이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정권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일산에 있는 풍무양고기, 영양 가득한 양갈비와 양꼬치, 피자, 자네도 그 맛을 아는가? 무당이 저를 데려간 적이 없어서. 031-902-929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서청원 오빠가 임명진하고 현피 뜬다고 합니까? 그러면은 가급적 북한산 쪽에서 하라고 하세요. 네? 현피라고요? 아니, 그나저나 북한산은 왜... 북한산? 그 조용하잖아. 응? 현피도 그런 데서 떠야 좋지 않겠어? 그래야 말리는 사람도 없고. 왜요? 자객을 보내게요? 오촌 살인 사건의 씹새끼. 야, 너도 내가 시켰다고 보는구나. 응? 내가 그렇게 할 일이 없어 보이니? 최순실 사업 보고서를 재벌 회장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 왕한테 내미신 분이 누구시죠? 그거야말로 사사롭고 가벼운 일 아닙니까? 그거는 다 국익을 위해서. 카카의 이익이 국익은 아니지 않습니까? 카카, 이제 좀 가만히 계십시오. 직무정지 상태 아닙니까? 안 돼. 나는 끊임없이 국민과 소통해야 해. 소통은 좀 진작에 하시지요. 그리고 헌재에서 나오라고 하는데도 안 나오고 무슨 소통을 그렇게 선택적으로 야, 저 또 내 마음이야. 응? 카카, 이번에 정유라가 잡힌 나라, 그 나라가 덴마크인 거 아시죠? 덴마크가 국경을 마주하는 나라는 딱
큰 나라뿐입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유라가 원래 있었던 곳이었겠군. 알지? 1번, 프랑스, 2번, 스웨덴, 3번, 독일, 4번, 네덜란드, 5번, 노르웨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이메일 주소와 정답, 사연을 적어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2부 마지막 순서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마칩니다.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전 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엠으로 오세요. 살이 꽉 찬 데다가 맛까지 끝내줘. 일본 바이어들이 환장하며 찾는다는 최고급 러시아 냉동 대게.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들어오셔서 선택하세요. 1644-9047. She never ever quits. 中国不能缺席。 Der Holocaust für Deutschland. 歴史家に任せるべきだろうというのが私の考え方。Ma senti, con dolore umano non si può essere neutrali. 국제뉴스의 맥. 한반도와 국제 문제를 전문적으로 취재하는 황준호 기자 만나겠습니다. 황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트럼프가 북핵 문제에 대해서 처음 입장을 표명했군요. 예,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가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 트럼프가 당선 후 처음으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예. 트위터에다가 북한이 미국 일부 지역에 닿을 수 있는 핵무기 개발의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없을 거다라고 말했고요. 예. 또 40분쯤 뒤에 다시 트위터에다가 중국은 완전히 일방적인 미국과의 무역으로 엄청난 돈과 부를 빼가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돕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나이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나이스. 자, 아니 트럼프는 뭐 하여간 트위터를 굉장히 즐겨하는 것 같은데 말이죠. 이런 트럼프의 발언은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첫 번째 트윗은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의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는 거 이건 어림도 없고 절대 봐주지 않겠다. 그렇게 못하게 하겠다라는 뭐 경고의 의미겠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핵 해결에 중국이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트럼프의 오랜 주장을 다시 한번 반복한 거고 또 트럼프의 생각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 트윗이었습니다. 예. 뉴욕타임스는 주변의 전문가나 정보기관이 트럼프에게 입력한 정보가 이번에 트위터로 나온 거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예. 북핵 해결에 중국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중국 보고 북한에다가 핵 개발 포기하라. 이렇게 압력을 세게 넣으라. 이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계속 나왔던 중국 역할론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북한하고 무역을 하면서 북한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데 그거를 끊어서 북한을 항복시키고 굴복시켜라 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이 중국 역할론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또 미국과 북한하고 협상에 나서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중국에다 갖다 씌워버리는 그런 것에 불과한 논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비현실적이라는 건 중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비현실적이라는 거에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을 쓰러뜨려 버리는 것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 있는 완충지대가 없어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 전혀 원치 않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한테 중국 국익에 반하는 일을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현실적이고요. 예. 두 번째는 중국 중앙정부에서 설령
북한에 대한 제재 의지가 강하더라도 북중 접경 지역이라는 게 워낙 길기 때문에 예. 어떤 식으로건 국경 무역이 이루어져서 북한의 숨통을 완전히 틀어막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북한이 러시아나 다른 쪽으로 이제 그 경제적으로 숨통을 트게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북중 관계라는 게 한미 관계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역할로는 비현실적이다라는 겁니다. 예, 예. 한미 관계에서는 미국이 뭐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을 빼버리겠다라는 식의 경고를 만약에 한다면은 한국 정부 완전히 꼼짝 못하고 미국이 하자는 대로 다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예. 그렇지만 북중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생각하는 것만큼 두 나라가 가깝지도 않고 또 북한이 절대로 중국에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들 때문에 북핵 해결에서 중국이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뭐 중국이 할 일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 한계가 분명히 있는 주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 북중 관계에 대한 미국의 착각 참 이게 오래됐죠? 오래됐는데 트럼프도 역시 그걸 계속 이어받고 있는 건데 예. 착각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후자가 더 진실에 가깝다고 봅니다. 아, 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의 보수 정권들이 지들은 북핵을 방치하면서도 중국한테는 자꾸 왜 안 나서냐라고 난리를 치면서 중국한테 책임을 씌우고 견제하고 또 억누르려는 시도 이런 것들이 바로 중국 역할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진짜로 북핵이 그렇게 무섭다면은 미국이나 한국 정부가 직접 나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북한 역시도 수십 년 동안 미국하고의 직접 협상을 원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하고의 직접 협상을 원해오고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단 말이죠. 결국 트럼프 역시 북핵을 방기하고 방치하는 노선을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이 북핵을 방치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는 또 두 가지로 세부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소위 비적대적 무시 혹은 선의의 무시라고 해석이 되는 태도인데 제재나 압박이 아니라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그냥 무시하고 방치해버리는 태도입니다. 예. 오바마 정부 초기에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적대적 무시라는 건데요. 말로는 제재와 압박을 하겠다 이렇게 세게 으름장을 놓으면서도 실제로는 무시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태도를 적대적 무시라고 합니다. 부시 행정부 때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부르고 뭐 또 선제 공격을 하겠다 뭘 하겠다 난리를 쳤던 때가 바로 적대적 무시 정책의 시기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적대적 무시. 뭐 그렇다면 트럼프도 이어받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어제 트윗에서 보여줬던 그런 뉘앙스 또 그 뒤에 참모들이 방송 인터뷰에 나가서 했던 설명 그리고 또 참모들의 각각 매파적인 면모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본다면 당분간은 적대적 무시 정책 혹은 그냥 적대적 정책 이런 걸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미국이 북핵 해결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관리자를 할 생각이 별로 없고 그냥 북한을 긴장지대로 남겨둠으로써 중국을 견제하고 또 무기나 팔아먹는 그런 전통적인 정책을 펼 거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뭐 트럼프 새 정부니까 약간의 변화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큰 틀의 정책은 유지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트럼프가 오바마 대통령의 최대 업적인 오바마 케어 이거 뭐 건강보험제도지요? 이 건강보험제도도 손댈 모양이죠? 예, 트럼프가 일단 또 트위터로 오바마 케어를 때리고 또 그와 동시에 의회에서는 오바마 케어 폐지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예. 트럼프는 오바마 케어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오바마 케어는 저렴하지 않다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예. 이 사람은 트위터를 늘 두 번씩 하는데요. 또 다른 트윗에서는 오바마 케어는 형편없는 건강보험제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전임 정부의 성과를 뒤집어 엎어버리기. 이거 뭐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데, 예. 오바마 케어는 사실 오바마의 업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수십 년 동안 풀지 못했던 미국의 개혁 과제 아니었습니까? 이미 그 이전에 마이클 모 감독의 영화도 있었고요. 치코라고, 예. 네. 이거를 뒤집어 엎는다? 뭐 대안이 있습니까? 대안은 특별히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의회 상하원 모두가 다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트럼프와 공화당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인다면은 오바마 케어를 없앤다거나 아니면 있으나마나한 제도로 전락시켜버리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원 예산위원장, 이 사람도 공화당 출신인데요. 예산위원장이 새 국회 개원 첫날 오바마 케어 폐지 법안을 공식 발의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에 1월 20일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에 그 법안에 서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계획을 공화당이 가지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또 완전 폐지가 아니라 껍데기 일부만 남겨두는 그런 방법도 가능한데 어쨌든 의회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 전체에서의 심각한 갈등에다가 지금 막 불을 붙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오바마 정부를 출범시킨 주역은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인데, 예. 참, 이렇게 힘없고 가난한 사람이 자기 계급에 충실한 후보에게 투표를 한 것이 아니라 사실 뭐 그런 후보도 없었다시피 한 건데, 그런데 그렇다고 최악을 선택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계급적 이익에 반하는 후보를 찍었다는 거, 이게 문제였던 거죠. 아이고, 미국 앞날이 훤합니다. 예. 자, 황준호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야, 딴지마켓 좀 봐봐. 이담채 김치 게시판 지금 보고 있어? 왜요? 뭐가 문제 있나요? 야, 어떻게 하나같이 맛있다, 예술이다, 감탄했다, 물건이다, 또 재주문했다, 이런 글만 올라올 수 있지? 이거 공작의 냄새가 나지 않아?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이담채 김치 게시판에 작전 세력이 개입한 거 아닐까요? 그럴 리가요. 이담채 김치는 맛있는 김치 말고는 따로 자랑할 게 없습니다. 드셔보시고 판단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이담채 김치. 주문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연말연시, 가뜩이나 속상한 세상. 새싹당 콩차를 선물하세요. 가격이 착해서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새싹당 콩차는 남자를 위한 차. 서면보고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서면보고용. 에? 서면보고. 전창걸닷컴에서 구매하세요.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공화국 참치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 참치 구의점 02-455-8087.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지금 모든 국민들이 여기저기서 닭을 씹어대고 있어. 야, 너까지 나를 닭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아닙니다. 킹 닭갈비를 씹고 있다고 합니다. 닭갈비, 이젠 전혀 새로운 맛을 경험하세요. 킹 닭갈비. 일반 맛, 짜장 맛, 파스타 맛까지 최고의 재료에 가장 건강한 국내산 닭고기는 기본이죠. 밥 반찬으로, 다이어트 요리로, 그리고 술안주로 11번가 옥션, 지마켓, 스토어팜에서 킹 닭갈비를 검색하세요. 건강한 몸, 건강한 피부, 건강한 화장품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수아비스 화장품은 눈에 들어가도, 상처 위에 발라도, 혹은 아이들이 실수로 먹더라도 괜찮아야 한다는 목표로 95% 천연 원료 함유에 도달하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수아비스랩닷컴에서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12월 15일 베이비 전용 제품을 출시합니다. 지금 바로 수아비스 화장품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베이비 제품 체험단 참여 이벤트를 클릭해주세요. 민감성, 아토피성 피부에도 효과적인 수아비스 베이비 제품을 보내드립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화장품. 하루 두 차례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오늘을 정직하게 비춰드립니다.
권력이 진실을 압도하는 세상. 김용민 브리핑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JTBC 토론 그제 있었는데 네. 그 시청하신 분들이 전원책 변호사에 대해서 네. 불편한 감정을 많이 드러내더라고요. 네, 저는 못 봤거든요. 저희가 그 토론회 할 때 김용민 PD님하고 저하고 녹음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어제 보니까 하루 종일 전원책 변호사님 이름이 모든 포털에 그 검색어 1위를 막 달리고 있던데요. 예. 아직까지 제가 풀로는 다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후일담을 보니 뭐 전원책 변호사가 신경질만 벅벅 내셨다 뭐 이런 평가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런데 말이죠. 그 발언 내용 중에 정확하지 않은 것들이 많아서 하여간 이게 보수의 그 민낯이거든요. 엉터리 주장을 펼치면서 아주 그럴듯하게 그 대중을 현혹해요. 아, 다른 곳에서도 그랬나 보죠. 저는 이제 오늘 한 곳을 짚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런 게 많았나 보군요. 네. 뭐 전원책이 꼭 그랬다기보다는 네. 변희재 같은 경우도 예전에 진중권 교수하고 사망유희 토론회인가요? 그거 할 때 말이죠. NLL 관련한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치면서 터무니없는 주장이니 진중권 교수도 처음 듣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반박을 못했어요. 그래서 변희재가 이긴 걸로 돼 있는데 보니까 이른바 보수들의 그 토론, 논리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 그냥 날조된 그런 팩트를 갖고 마구잡이를 주장하는, 이런 경우가 바로 전원책 변호사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는 예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걸 고른 게 저도 그 사망유희 토론이 생각이 나서 토론할 때는 팩트가 아닌 걸 막 자신 있게 얘기를 해도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예. 앞으로 이제 이런 종류의 토론이 많을 테니까 이런 얼토당토 않는 건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제 그 경제 쪽 분야에서 전원책 변호사가 한 얘기가 뭐였냐면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게 문제가 없다 이런 주장을 펼친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그 부분만 다시 봤습니다. 봤는데 그 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지분을 1조 2천원씩 균등하게 갖고 있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합병 비율과는 사실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집신장사하고 우산장사, 집신장사가 이익이냐 우산장사가 이익이냐 이 이야기란 말입니다. 지분이 1조 2천원씩 똑같기 때문에 합병 비율이 1대1이 되던 3대1이 되던 사실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한테 저는 좀 안타까웠던 게요. 이건 조금 망신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들으면 너무 얼토당토하는 이야기거든요. 예. 왜 이걸 들고 나오셨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건 삼성물산 주주들이 불리하게 합병 비율이 정해졌다는 거죠. 예. 그런데 왜 그랬냐면 삼성물산에는 이재용 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반면에 제일모직은 확실하게 이재용 거였고요. 예. 그런데 둘이 왜 합쳤느냐. 하필이면 주인이 없다시피 했던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주식을 4%나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재용은 그 삼성전자 주식을 먹기 위해서 삼성물산을 자기 소유가 확실한 제일모직하고 합병을 하려고 했던 거죠. 예. 이때 이재용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두 회사가 몇 대 몇으로 합치느냐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드린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완배하고 용민이하고 사업을 합치기로 했어요. 근데 완배는 1억 원짜리 오피스텔을 내기로 했고요. 용민이는 1억 원어치 방송 장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회사를 합치면 세 회사의 주인은 상식적으로 완배 50%, 용민이 50%, 5대5가 돼야 됩니다. 둘 다 1억 원씩 내는 거니까요. 예. 그런데 이걸 합칠 때 이제 둘이서 짜는 겁니다. 왜냐하면 완배는 되게 별게 아닌 인물이고 이 회사에서 진짜 오너는 용민이었던 거죠. 이제 이재용 같은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완배하고 용민이가 어떻게 짜냐면 합병한 회사에서 용민이 지배력을 훨씬 더 강해져야 되겠다. 예. 그러면서 완배가 갑자기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내가 내기로 한 오피스텔이 1억 원인데 시가는 솔직히 말하면 1억 원이 안 돼요. 집에 쥐도 많고요. 물도 많이 새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5천만 원으로 쳐주세요. 이렇게 자기 회사 재산을 깎아버립니다. 반면에 용민이는 어떻게 주장을 하느냐. 내가 내는 방송 장비는 가격은 1억 원이지만 이걸 다루는 기술도 필요하고 미래 전망도 밝고 그러니까 이걸 1억 원으로 쳐주지 말고요. 1억 5천만 원으로 쳐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양쪽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합병을 한 회사 재산은 아까하고 똑같이 2억 원이지만 지배 구조가 달라집니다. 완배 1억 원, 용민이 1억 원 해서 5대 5여야 되는데 이제는 완배 오피스텔은 5천만 원으로 깎았고 용민이 장비는 1억 5천만 원으로 높게 쳐줬기 때문에 합병을 하면 용민 지분이 75%, 완배 지분이 25%가 됩니다. 삼성이 이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재산 규모만 보면 주인이 없었던 삼성물산 재산이 3위였다면 이재용이 소유한 제일모직의 재산은 1위였어요. 그러니까 삼성물산 재산이 3배나 많았습니다. 그러면 합칠 때 물산이 3, 제일모직이 1 이래야 되는데 합칠 때에는 삼성물산 재산을 최대한 깎고요. 제일모직 재산을 최대한 부풀려서 거꾸로 삼성물산이 1, 제일모직이 3, 이 비율로 합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물산 주주들이 화가 나는 거죠. 주요 주주였던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뚜껑이 열려서 뭐야 우리 재산이 3배나 많은데 왜 합병할 때는 우리 재산을 3분의 1로 깎아치는 거야. 부당하잖아. 이렇게 시비를 걸어버린 겁니다. 근데 전원책 변호사 논리는 뭐냐면 이겁니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만의 주주였다면 손해를 본 게 맞다. 삼성물산 재산이 확 깎여서 합병을 했으니까. 그런데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주주였던 것만이 아니라 동시에 제일모직의 주주이기도 했다. 그러니까 합병을 하면 삼성물산에서는 손해를 보겠지만 제일모직에서는 또 이익을 보기 때문에 상세가 된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원책 변호사는 국민연금 투자한 금액이 삼성물산에도 1조 2천억 원이었고 제일모직에도 1조 2천억 원으로 똑같았으니까 쌤쌤이다. 물산에서 손해본 거 제일모직에서 만회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안타깝다고 이야기를 한 건 뭐였냐면 이 논리가 새로 개발된 논리가 아니에요. 몇 개월 전에 나왔다가 하루도 안 돼서 박살이 난 논리입니다. 근데 왜 저 박살난 논리를 또 들고 오는지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예. 만약에 저 논리가 지금도 유효하다면 구속된 문영표가 저 논리를 안 사용했겠습니까? 당연히 썼겠죠. 근데 왜 안 썼냐면 저게 말이 안 된다는 게 이미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우선 정확한 수치가 이렇습니다. 당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주식을 11.21%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걸 돈으로 하면 1조 2,209억 원입니다. 그리고 제일모직 주식은 4.8%를 갖고 있었어요. 이걸 돈으로 하면 1조 1,763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돈 액수는 비슷해요. 그런데 비중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에서는 11.21%나 되는 대주주였고요. 제일모직에서는 4.8%밖에 안 되는 작은 주주였어요. 예. 그러면 두 회사가 합병을 했을 때요. 삼성물산이 예를 들어서 총액 1조 원을 손해를 봤다면 제일모직이 1조 원 이득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한쪽 손해액이 그대로 상대 쪽 이득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에서 손해를 보는 액수가 얼마냐면 총 손해액수가 1조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11.2%만큼 손해를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11.2% 주식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1,120억을 날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돈이 제일모직에서 메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래야지 우산장수, 집신장수 이야기를 하는 전원책 변호사의 논리가 맞는 건데요. 얼마가 메워지느냐? 제일모직이 얻는 총 이익도 당연히 1조 원일 거고요. 예. 그러면 그 중에서 국민연금이 얻는 이익은 4.8%밖에 못 가져갑니다. 4.8% 주주니까요. 그래서 얻는 이익이 480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물산에서 1,120억 원을 날렸다면 모직에서 480억을 받습니다. 이래서 640억 손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계산으로 두 회사가 합병을 하면 국민연금이 무조건 손해입니다. 이건 사실 주식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간단한 산수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이미 계산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외국계 주요 연기금들도 삼성물산, 제일모직 양쪽 다 주주였거든요. 예. 그런데 삼성물산의 비중이 더 많은 경우엔 당연히 합병에 반대한 겁니다. 이게 지금 결국은 얼마가 손해를 받느냐 국민연금이 이 손실액이 수천억 대다 이 계산까지도 지금 다 나온 겁니다. 예. 그런데도 전원책 변호사는 이 논리가 처음 들었는지 솔깃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전에 박살이 난 이 논리를 다시 들고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조금 더 알아보셨으면 이런 이상한 논리를 안 들이댔을 것 같은데 예. 하여튼 전원책 변호사의 저 논리는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요 얘기를 먼저 드려봤습니다. 예. 한국의 보수가 참 문제가 뭐냐면요. 네. 불성실해요. 네, 맞습니다. 좀 정말 불성실합니다. 네, 네. 이 나라의 보수들. 반성해야 합니다. 최순실이 같은 기가 막힌 작자들도 문제지만
그 이전에 불성실해요. 아주 고약하기까지 하고 이런 보수는 그 재앙적인 그런 징책을 받아야 한다. 책망을 받아야 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야 보수가 회복될 수 있으니까요. 좀 꼼꼼해지기라도 해야죠. 네. 뻔한 그런 이미 다 나온 팩트도 열심히 들여다보지 않은 이런 행태 안타깝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신년 초다 보니까 여러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특히 그 경제 관련한 여론조사도 적지 않았지요? 네,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개가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 굉장히 흥미로운 경제 쪽 여론조사 2건이 있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 첫 번째 건 아시아경제가 한 건데요. 리셋 코리아 200대 기업 설문조사라는 겁니다. 200개 기업의 설문을 돌렸어요. 예. 응답률이 59%였다고 하더라고요. 예. 제가 흥미를 확 느꼈었던 응답은 뭐냐면 예. 경제 대통령으로 가장 적합한 대선 주자가 누구냐를 물었는데 예.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의 지지를 받아서 기업인들 사이에서 1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2위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2위가 안희정 충남도지사입니다. 10%로 2위로 나타났습니다. 예. 반기문 사무총장은 7%로 3위. 이재명 성남시장이 5%로 4위. 네. 그 밑으로 뭐 유승민, 안철수 해서 4%. 예,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지사 이런 분들이 한 2% 선으로 나타났어요. 예. 기업인들 설문조사입니다. 근데 요 설문조사에서 또 좀 특이했었던 건 기업인들한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국가 발전 방향 가운데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제일 많은 응답을 기록한 게요. 소득 양극화와 사회 계층 간 갈등 해소라는 답이 26%가 나왔어요. 예. 그리고 그 외에도 상당히 진보적인 아젠다들이 꽤 많은 응답을 얻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 참여 확대, 정치 환경 다원화, 삶의 질과 여가 문화에 대한 가치 증대 이런 응답들이 상당히 상위에 포진이 돼 있었습니다. 예. 기업인들 설문조사 치고는 좀 놀랍죠.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지금 국민소득을 비약적으로 늘리고 복지정책을 확대하자,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자 이거는요. 자본주의를 전복하자는 주장이 아닙니다. 예. 이대로 가면 한국 자본주의는 망해요. 그래서 지금 진보 진영에서 주장하는 다양한 국민소득 증대 정책이나 이런 건 자본주의를 구하기 위한 미션 같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설문을 본 제 느낌은 기업인들도 지금 이 신자유주의 시스템의 한계를 알고 있다는 거고요. 그게 느껴질 정도로 지금 한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설문조사에서도 문재인, 안희정이 1, 2위를 나타내는 좀 신선한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일단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예. 두 번째 좀 신기했던 여론조사는 문화일보 여론조사였어요. 문화일보 여론조사는 경제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한 건데 사실 이런 건 좀 위험하죠. 왜냐하면 그 100명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문제니까요. 실제로 보니까 예. 거의 보수 쪽 전문가들을 많이 포함시켰더라고요. 전원책도 과거에 자유경제원 원장인가 그걸 했는데 이런 분도 경제 전문가로 분류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좀 안 믿음직한 이 여론조사에서 제가 눈에 띈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보수 쪽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된 것 같은 이 100명이 어떻게 답을 하냐면 올해 1997년 IMF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경제위기가 올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예. 동의한다가 3%, 그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한 위기가 올 것이다가 64%입니다. 그래서 무려 67%가 올해 경제가 IMF 사태급 경제위기가 올 것이다라는 게 기사 제목으로 뽑혔습니다. 예. 물론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의합니다. 여러 지표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명박근혜가 싸질러 놓은 똥 치우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두 설문을 보면서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예. 우리는 왜 경제가 아작이 나고서야 좀 괜찮은 대통령을 찾는 이런 일을 벌일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경제가 그럭저럭 괜찮았을 때는 생 양아치 같은 대통령을 뽑았거든요. 예. 이 일이 10년 주기로 계속 반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경제 쪽으로 매우 훌륭한 학자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시기가 외환위기 직후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저 보수 쪽에 뭘 더 맡겼다가는 나라가 거덜이 난다는 걸 모든 사람이 절감할 때야 겨우 이제 우리는 김대중을 찾는 거죠. 예. 그리고 10년 뒤에 2007년이면 경제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이었고요. 예. 지표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멀쩡한 경제를 갑자기 살리겠다면서 엉뚱하게 이명박을 뽑습니다. 그리고 9년 동안 완전히 망가뜨려요. 그래서 지금 이 사단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보수 쪽 학자들도 67%나 올해 IMF급 위기를 걱정을 하고, 이러니까 이제야 좀 정상적인 대통령을 뽑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저는 1992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됐었다면 대한민국 역사가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안 됐던 거죠. 북유럽 국가들이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을 보면요. 아, 이게 5에서 10년 사이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거를 10년 주기로 이명박 박근혜 같은 이 생양아치 정권한테 정권을 넘겨주면 그 전에 닦았던 기반들은 다 무너지게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걸 2번이나 반복해서 경험을 해본 겁니다. 1987년에 노동자 대투쟁으로 내수 중심 경제의 기반을 겨우 닦아놨더니 노태우, 김영삼이 다 말아먹어서 IMF를 맞았죠. 김대중 대통령 때 이걸 극복하고 노무현 때는 비전 2030이라는 장기 계획을 세워놨더니 이명박근혜가 들어와서 또 다 말아먹죠. 이걸 지금 반복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희망이 밝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최소한 한 20년 이상을 안정적인 복지 정책을 구축해야지 국가의 틀이라는 게요. 복지 국가의 기초가 닦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조기 대선이 시작될 거라는 전망이 많은데 제가 이 두 설문조사를 보고 이런 걸 느낍니다. 진보 진영이 이번 대선을 꼭 이겨야죠. 그런데 이기고 나서도요, 좀 장기적으로 국가를 운영할 틀이 필요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최소한 한 20년은 집권을 해야지 100년 넘게 이어져온 이 수구 꼴통식 자본주의 시스템이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은 겁니다. 예. 그래서 정치를 하시는 정치인들은 뭐 이번이 승부수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요. 정치를 안 하는 제 입장에서는 대권 주자들은 물론이고 국민들께서도 좀 장기적인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뿐 아니고요. 다음 대선도 이겨야 됩니다. 그 다음 대선도 이겨야 돼요. 예. 그리고 그 다음 대선도 이겨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돼야 진보의 그 경제 시스템이 한 20년 정도를 사회에 스며들어야 나라의 틀이 바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건 뭐 제 느낌입니다만 진보 진영에 이렇게 좋은 인재들이 이렇게 많았을 때가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소수 진보 전당에도 매우 뛰어난 지도자 후보들이 많잖아요. 예. 근데 반면에 보수 쪽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없었으면 반기문을 가지고 서로 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진보 진영에서 거론되는 유력 주자들이 한 20년에서 30년 정도를 계속 집권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참 상상만 해도 행복한 겁니다. 예, 좋은 사회를 진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이번 선거를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10년 주기로 자꾸 저쪽에 넘겨주고 이런 거 말고 진보가 좀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이 사회의 틀을 새로 잡아나갈 수 있는 통합과 연대 이런 사고를 좀 장기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설문조사였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원책 같은 사람이 극소수가 돼야 네. 그리고 진보적 경제 비전, 철학이 보편화돼야 상식이 돼야죠. 예, 네. 이 나라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예, 예. 우리나라의 보수는 낡았다 못해 썩었습니다. 예. 그럼요. 예. 네. 이런 경제의 구조 근간을 바꿀 수 있도록 이제 뭐 첫 단추를 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첫 단추를 꿰는 겁니다. 2017년 19대 대선에서 정권을 교체하는 것. 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 후손도 살리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이런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예. 맞아요. 월요일에요. 예.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영치금 계좌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예. 그게 참 고맙습니다. 고맙게도 청취자분들 성원 덕분에 영치금 한도가 하루 만에 다 차버렸대요. 아이고, 네. 너무 즐거운 소식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그 300만 원이 한도였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여러 청취자분들께서 민주노총에 또 문의를 하신 모양입니다. 송금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민주노총에서 새 계좌번호를 알려와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청취자분들의 이 십시일반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도 전해주셨고요. 예. 만약에 조금 더 청취자분들께서 연대에 성금을 보내주신다면, 제가 월요일에는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춘천교도소에는 한상균 위원장님만 계신 게 아닙니다. 예. 민주노총 백대선 조직쟁이 실장님도 지금 함께 수감이 되어 계시고요. 예. 청취자분들의 도움의 손길이 주신다면 한상균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많은 수감된 노동자분들께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덧붙이면은요. 예. 액수보다도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저는 되도록 많은 분들이 한상균 위원장께 우리 시민사회가 연대하고 있다는 마음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또 돈이 부담이 되시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춘천교도소로요. 손편지 한 장씩 응원의 메시지 담아서 보내주시면 위원장께서 큰 힘을 얻지 않을까 그렇게 믿습니다. 예, 정말 그 부당한 이유로 감옥에 갇혔던 정봉주 전 의원 말씀도 그 편지가 그렇게 반갑고 고마웠다고 합니다. 네,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춘천교도소의 한상균 위원장님 수감 번호가 2006번입니다. 2006번이고요. 뭐 시간 되시면은 연대의 마음을 적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새 계좌번호를 불러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예. 네. 우리은행 080-291-336-12001 한상균입니다. 한 번 더. 우리은행 080-291-336-12001 부디 많은 분들께서 스스로 한상균을 석방하라는 구호를 멈춰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한상균 위원장께 시민들의 따뜻한 연대의 마음이 많이 닿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아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 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1522-9687 공화국 논평. 신문을 안 봐서 정유라 동지가 체포된 줄도 몰랐던 박근혜 동지께서는 덴마크까지 쫓아가 정동지, 정상근 말고 정유라 동지를 신고한 JTBC 기자 이가혁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에마 부인 매니아이자 스토커인 이가혁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JTBC 기자 이가혁은 폴란드까지 쫓아가서 정유라 동지를 스토킹했다. 정유라 동지가 10조를 가진 싱글맘이란 사실에 혹해서 작업을 하러 간 것이다. 그러나 애비도 몰라보는 정 동지가 프로포즈를 쌩까자 덴마크 경찰에 신고한 것은 박 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만동의 다름 아니며
처절한 대가를 자초할 악수 중에 최악수의 다름 아니다. 또한 이가혁은 덴마크 경찰에 협조해 정유라 동지를 불법 체류자 신세로 만들었다. 이로써 10조는 독일 조력자들 손에 넘어가게 된 것이다. 이것은 퇴임 후 박근혜 동지가 챙겨야 할 유럽 재산의 행방을 묘연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박근혜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며 추호도 용납 못할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제라도 이가혁은 박근혜 동지를 찾아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쓸데없이 덴마크 시찰 계획을 세웠다가 욕만 처먹고 있는, 나아가 발발이 의혹을 사고 있는 이완영 꼴만은 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말을 땅에 찍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가혁은 이불로 창문을 모두 가렸는데도 의신처 안에 있던 한국산 전기밥솥을 확인했다. 이가혁은 이 같은 엄청난 관찰력을 활용해 좌익 나팔수 손석희의 일거수일투족을 사찰해서 보고해야 할 것이다. 만약 거절할 시에는 박근혜 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 동지의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은 안재승 한겨레 논설위원회 후계 승계의 비용입니다. 함영준 오뚜기 회장은 지난해 9월 아버지 함태호 명예회장이 별세하면서 오뚜기 주식 46만 5,543주를 물려받았다. 상속 절차가 마무리된 12월 22일 종가 66만 8천 원을 기준으로 상속액은 3,110억 원이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에 따른 세금은 절반 1,500억에 이른다. 역대 상속세 최대 납부액은 2003년 9월 별세한 신용호 교보생명 명예회장 유족이 낸 1,830억이다. 반면 국내 최대 재벌인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은 1987년 11월 아버지 이병철 회장이 별세했을 때 176억의 상속세를 냈다. 당시 삼성의 총 자산은 11조 5,872억이었다. 재벌들은 어떻게든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핵심 계열사 주식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머리를 짜낸다. 헐값에 그룹 전체의 경영권을 넘겨주기 위해서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상장 주식 가치는 지난해 12월 기준 14억 4천억에 이른다. 이재용 부회장이 아버지의 주식을 정상적으로 상속받아 총 자산 348조 원의 삼성그룹 경영권을 승계하려면 수조 원대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걸 안 내기 위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이 필요했고, 그래서 박근혜의 도움을 받으려 했다. 최순실에게 수백억을 건네며. 네, 이 칼럼은 탐욕은 반드시 화를 부른다, 이렇게 끝납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